아니 누가 보면 사이비 종교인 줄 알겠다. 거의 연예인 수준이네요. 청중이 훌륭하면 강의도 훌륭하다. 그죠? 너무 훌륭한 청중들을 모시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향기 노트가 187회입니다, 벌써.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뭐가 죽음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향기 노트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없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보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게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있고 의미 없는 죽음이 있죠. 그 죽음에 가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치를 뭐가 결정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앞에 강의하시는 분 내용하고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에 섬서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게 한성시에 가면 그게 도시 이름이죠.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 누구의 동상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사성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자는 성인 할 때 우리가 공자 명자 성인, 그 성인 할 때 성자인데 사성이니까 역사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잘 맞추시네요.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이 사마천이라는 분이 쓰신 책 역사책 이름이 뭐예요? 사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사기가 아니고 사기. 사기.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이 역사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책이죠. 아직도 이 역사책을 능가하는 역사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책은 이제 5가지로 다 오부로 되어 있는데 그 오부가 뭐냐면 봉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가 30권, 세가가 12권, 열전이 70권, 그 다음에 표는 8권, 그 다음에 서가 12권 이렇습니다. 그럼 다 합하면 몇 권이에요? 아, 다 할 줄 몰랐습니까? 130권입니다. 130권. 근데 이 사기라는 책에서 사마천이 처음으로 이렇게 5부로 나누어서 역사책을 썼습니다. 보통 한 권에 그냥 쭉 쓰는데 이 사람은 봉기에 나오는 제왕의 인물 얘기를 열전에 또 집어넣고 열전에 나오는 인물 얘기를 세가에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그래,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 기전체의 기전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봉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에서 나와서 기전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이후에 역사책은 다 기전체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이 책의 통사라고 한다. 아까 몇 년 정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마천은 참고로 BC 100 수십 년 전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110수십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통사를 썼는데 몇 년 역사를 썼느냐? 3000년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0년의 역사에 통사를 쓰는 것은 사마천이 유일하죠. 그리고 글자 수로 따지면 52만 6,500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52만 6,500자가 지금으로 치면 뭐 5도로 치면 별거 아닌데 200자 온거좀 나눠보면 뭐 별게 아닌데 이 시대에는 주간에다가 썼죠. 주간 뭔지 아시죠? 요만한 대나무에다가 붓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52만 6,500자를 썼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10년 만에 완성을 한 책입니다. 이 책 이름이 사기인데 이 사마천이 이 사기를 열심히 쓸 때 흉노족이 쳐들어왔어요. 중국에. 이때 왕이 한무제 시절이거든요. 한무제 때 흉노족이 쳐들어옵니다. 무려 8만 명이나. 근데 이릉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흉노족을 이제 무찔러라, 방어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릉이라는 장군이 데리고 간 보병 숫자가 기병도 아니에요. 그냥 보병. 보병 뭔지 아시죠? 걸어다니기만 하는 병사를 딸랑 5,000명 데리고 갔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때 이 이릉이 출발할 때, 전투에 나갈 때, 신하들이 전부 응원을 하고 대단한 장수다라고 하고 칭찬을 하고 뭐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근데 나가서 8만 명의 흉노조가 붙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포위당해가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지고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일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복하면 부하들은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이 일행이라면 같이 죽겠습니까? 부하들을 살리겠습니까? 사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일행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을 했고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일단 포로로 잡힌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포로로 잡힌 거죠. 힘을 키워서 다시
이제 응징을 하려고. 그런데 이 한무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흥은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 그 흉노족의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한무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노발대발했습니다. 거기서 차라리 전쟁터에 죽었어야지. 어떻게 장수가 항복을 할 수 있느냐? 일흥의 노모와 처자식을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천 명 달랑 데리고 8만 명하고 싸우러 갔는데 한무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신하든지 이렇게 좀 일흥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갈 때 훌륭한 장수라고 뭐 대단한 장수라고 그랬던 신하들이 한 명도 입을 안 여는 겁니다. 이때 사마천이 한마디 하죠. 이렇게. 누가 가장 사마천과 닮으셨을까요? 우리 도현선님 잘 보이시죠? 사마천도 목소리가 허스키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비록 조치가 부적절하였으나 이름은 필사적으로 적을 맞아 악전폭투했습니다. 고대의 명장들도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해 포로가 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해 죄를 묻는다면 이름 혼자만의 죄는 아닙니다. 이광리는 전투의 주장으로 행동이 굼떠 지원을 제때 못했으니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인품을 볼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신이죠. 충언을 가지고 한 말이고 실제로 사마천하고 일흥 장군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일흥이 굉장히 용기가 있고 인품이 뛰어난 장수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용서하시고 곁에 두시면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무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무제는 40년 이상을 이렇게 황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 그 인품은 굉장히 별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마천이 충언을 했더니 한무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이광리라는 사람이 한무제의 소단의 처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 네가 이제 내 처남을 왕족이죠. 왕족을 모함하려 드는구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마천을 사형에 처리하라고 합니다. 사형시켜버려라. 말 한마디 했다고. 사형시켜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도가 어땠냐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을 안 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내는 겁니다. 그 돈의 액수가 50만 전.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식으로 환산을 하면. 근데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 50만 전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하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궁형이 뭔지 아세요? 성기를 잘하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를 잘하는 건데 이 성기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고환 아시죠? 고환. 고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놔요. 한 달쯤 지나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환부터 시작해서 그 성기가 다 이렇게 썩어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럼 그때 칼로 고환이 묶어놨던 부분을 댕강 잘라요. 자르고 나면 뭐만 남아요? 요도 구멍만 남아요. 그 구멍에다가 새 깃털을 꽂아놔요. 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어디 갖다 놓냐면 잠실에 갖다 놔요. 여의도 잠실, 이런 잠실 말고 누에꽃이 치는 잠실, 누에를 키우는 거기는 따뜻하거든요. 성기를 자르거나 몸이 이제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잠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달쯤 이렇게 빨대를 꽂아놓고 세기틀을 꽂아놓고 오줌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확률이 높겠어요? 죽을 확률이 높겠어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살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건장한 산에도. 그런데 이때 궁형을 당했을 때 사마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9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80쯤 된 나이입니다. 49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차라리 자결을 하지 절대 궁형을 자처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궁형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궁형을 당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하죠? 뭐 때문에 살아남았겠느냐? 살아남은 다음부터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 사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마천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네가 좀 마무리해달라고. 그 사마천이 궁형을 자처해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죽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사기 편찬에만 몰입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마천이라면 아무리 그 역사책을 써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도 궁형까지 당하면서 쓰고 싶겠습니까?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마천은 왜 자결하지 않고 궁형을 자처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했을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근데 그 진짜 이유, 동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우러나는 이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보임안서라는 서신 이름이에요. 보내다 이만한테 서신을. 편지 보낸 거죠. 누구한테? 이만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서신을 보임안서라고 그래요. 이 보임안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친구한테 이런 내용으로 이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9마리의 소 중에서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을 뿐. 그 9마리의 소 중에서 터럭이라는 털이에요. 털 하나 없어지는 것일 뿐. 이게 사자성어로 뭐예요? 야, 우리 세장님은 정말 유식했어요. 이걸 구우일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한문 공부하러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자성어가 구우일모예요. 그 구우일모의 고사성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유래가 고사가 바로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우일모. 그 9마리 소의 털 중에 털 한 개, 9마리 소 중에 털 한 개 뽑은 것밖에 안 된다. 그 내가 자결을 해본들 세상 사람들은 저 자식 뭐 하나 없어진다고 이렇게밖에 안 여길 거라는 거지. 자기를 선택해본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모자가 나를 아무리 벌 주려고 해봐야 그거는 소 한 마리 중에 털 하나 뽑은 꼴밖에 안 된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또는 죽이는 것은. 그래서 구일모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명언을 남겼는데 이만이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명언을 남겼죠. 인고유일사 혹중우 태산 혹경우 홍모 용지소추이야. 해석해 보실 분? 안 계실 걸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고유일사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혹시 누군가는 태산처럼 무겁고 그 죽음이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기러기 털처럼 가볍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 용지소추이야. 죽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언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새 깃털처럼 가볍고 그 죽음이. 어떤 사람은 죽으면 태산이 무너지는 것만큼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사마천 입장에서. 태산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마천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자결해봤자 그것은 뭐예요? 구일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 궁형을 당하면서 그 치유, 남자가 궁형을 당한다는 건 엄청난 치욕 아닙니까? 또 49세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을 태산처럼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만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이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사마천은 이렇게 죽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 역사서를 다 쓰고 죽었습니다. 그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사마천은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만에게 쓴 편지를 보면 위대한 죽음은 위대한 삶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만이라는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만이라는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그 궁형을 당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 갇혀있어 보니까 한 명도 면회를 오지 않더랍니다. 한 명도 왕에게 거들어주는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단 한 명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벌금 내려고 한 명도 돈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위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궁형을 자처하고 그 사기를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깨달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중용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은 우리가 살기를 바랄까요, 죽기를 바랄까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꽃 한 송이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 꽃 한 송이를 피우려면 비 와야 되고 바람 불어야 되고 겨울이 있어야 되고 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꽃 한 송이가 피는데 온 우주가 정성을 기울여야만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다는 얘기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목숨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걸 사마천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보다는,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만이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여러분, 죽음의 가치는 죽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죽음이 가치 있다고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삶의 가치가 우리의 죽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면 나의 죽음은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가치가 없다면 나의 죽음은 가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효령 교수 아시죠? 이효령 교수님에게 어떤 분이 성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슬퍼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실패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효령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대다. 내가 태어나니까 다 울고 내가 죽으니까 다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OECD 국가별 자살률 순위 1위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3년간 1위입니다. 한 번 1등 하더니 1등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자살률 1위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일부, 그게 OECD 자살률 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한국이 몇 등쯤일까요? 5등입니다, 5등. 근데 지금 한국이 1등 하는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빨리 했는데 정신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거겠죠.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안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을 추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왜 강의한 것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구할 가치가 없으니까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죠.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 돈 못 버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물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죠.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어쨌든 13년간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마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화식열전, 아까 열전 70편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고 하는데 입만이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이 일을 해주고 1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공감하십니까? 내 친구가 내보다 돈 많으면 좀 배 아프고 질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에는 어때요 우리가?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10,000배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집에 뭐가 되려고 한다? 노예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뭐 하기 바쁩니까? 스펙 쌓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 스펙은 왜 쌓으려고 할까요? 응? 취업 잘하려고 합니다. 취업을 잘하려고 한다는 말은 누구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죠. 내가 노예로 잘 뽑히고 싶어가지고 스펙을 쌓는 겁니다. 저 집에서 원하는 노예의 조건을 내가 많이 갖추고자 노력하는 거, 그게 스펙 쌓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내가 강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고 무슨 코칭 자격증을 따고 무슨 뭐 이렇게 학위를 받고 이러면 뭐예요? 그것은 그 스펙 쌓기는 노예가 대한 스펙 쌓기 아니죠. 근데 지금 막연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쌓는 스펙 쌓기는 뭐예요? 질문부터 대답이 다르잖아요. 그죠? 스펙 왜 쌓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이 이건데 이거 하려고 쌓습니다 하면 그건 노예가 아니죠. 그런데 취직하려고 이건 뭐예요? 훌륭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내가 스펙 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훌륭한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퇴근을 안 합니다. 일요일에도 일합니다. 지금 2층에 한의원의 원장님이 저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 대기업의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의사 합니다. 40대에 다시 수능 봐가지고 한의사 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연구원을 하니까 맨날 석 달씩 해외 나가 있고 가정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은 많이 받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생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혼하고 석 달씩 집에 혼자 있고 와이프 막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마음먹고 수능 다시 공부해가지고 한의대 들어가서 한의사 자격증 따고 지금 한의원 원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스펙을 위한 스펙 쌓기죠.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쌓는 스펙이죠. 근데 그냥 큰 기업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노예로서의 스펙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스펙을 잘 쌓아봐야 그 집안에서 나를 평생 거두어줍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내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대기업일수록 내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 악재가 뭐예요?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펙 쌓기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스펙 쌓기를 한다고 그러면 다 취직이 되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흔한 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실패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취직이 안 될 뿐인데 내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적절하게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적 나쁘면 내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TV에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대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애들 왜 성적 자꾸 이렇게 잘 받으라고 하십니까? 좋은 직장 다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왜 다니게 하려고 그럽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걔가 돈 벌면 여러분 무슨 덕 보려고 애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너무 뜨끔한 거죠. 애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당신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그 애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 과정에, 삶의 과정에 행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고 여행 갈 시간이 없고 취미로 그림 그리거나 기타 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고를 쳐요? 아까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 먹고 사회주의가 높아지면 그때 사고를 칩니다. 어릴 때 사고를 못 쳐봤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스펙 쌓기만 하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훌륭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려고 그러려고 스펙 쌓기를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는 거죠. 그중에 세계 1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 누구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훌륭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당사자의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이 가치 있다고 결정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항상? 방금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 명이 이 꽃 한 송이도 피어나려면 온 우주가 정성을 기울여야 꽃이 핀다고. 그러면 이 인간은, 하물며 인간은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와 주변 사람과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이만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의 말처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느끼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 내가 결정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여봤습니다. 삶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결정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상대방이 가치 있다는 걸 평소에 인정해주면서 살아야 각자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가치는 삶의 가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삶의 가치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내가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87번째 향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